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5달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섰지만 막차라도 타보자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견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말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과 비교를 했을 때 약 1조 5천억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6개월 동안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부터 5개월 동안 연속으로 증가세를 보였는데 가계대출 잔액이 늘고 있다. 그러니까 신규 대출이 기존의 대출 상환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환되는 어떤 비율보다 새로 빌리는 어떤 비율이 높아지면 이제 순증가분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는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원인들을 따진다면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거죠.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실제 이제 코로나 이제 그 코비드-19 이후에 한 2년 정도의 락다운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어려운 현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현상들이 더 지나고 나서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서민 경제나 서민 가게에서는 훨씬 더 좀 더 힘들게 다가오는 어떤 시점들이 지금 시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금리가 또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도 있다라는 최근의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먼저 자금 확보를 위해서 대출을 좀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수요도 아마 같이 뒤섞여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이제 금융당국이 DSR 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을 하고 또 가상금리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실제로 이번 정책으로 주담대 증가세를 어느 정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뭐 일정 부분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그동안 이제 상당히 빠르게 이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든가 그런 조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런 어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그다음에 가계부채가 뭐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우려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것들에 대한 시각들은 맞다라고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런 어떤 그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하더라도 존속은 계속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증가율에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이걸 제어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런 장기간의 어떤 모기지라든가 이런 어떤 장기간의 대출 상품이 없으면 내 집 마련하기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도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약간의 어떤 제한을 가하는 이런 너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계속 살펴보고 그다음에 계속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기존 제도의 유지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2030 세대가 좀 다시 또 매수에 나선 그런 모양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2030 매수 비중이 20% 수준에 불과했는데 지난달 전체 건수의 37.6%가 2030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약 40%였는데 이렇게 다시 2030에서 영끌족이 좀 다시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그 2030 세대보다도 조금 이제 선배들이라고 얘기하는 3040, 4050 세대에서 이전에 뭐 한 현재 과거로부터 한 5, 6년 사이에 상당히 이제 주택 가격이라든가 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보았는데 이것에 내가 편승하지 못하고 이제 올라타지 못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예전에는 이제 열심히 이제 소득 활동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약간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있었는데 계속 이제 집값이 오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미리 의사결정을 하지 않으면 다시는 내가 집을 구입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DSR이라는 DTI, 그러니까 LTV 같은 것들을 잘 완화를 해서 살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 LTV라든가 DSR 같은 걸 따지지 않고 이제 빌려줬으니까 이런 거를 그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아마 주택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그리고 요즘에 사실 2030 세대들이 예전에 2030 세대보다는 훨씬 더 빠르고 똑똑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결정도 좀 빠르게 하고 있는 현상이 이런 결과를 빚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미국의 경우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모기지 금리가 거의 8%에 근접하면서 2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미 연준도 고금리가 앞으로 당분간은 좀 이어질 것 같다, 장기화될 거다라는 전망도 내놨는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도 당분간은 오름세가 이어질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분들 이자 상환 부담이 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변동금리를 빌렸던 분들의 이제 나름의 기대감은 일단은 이제 금리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피크가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예. 이제 지금이 가장 높은 거니까 지금 가장 높게 변동금리가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차후에 금리가 내릴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약간 뭐 상방이 좀 막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금리에 대해서는. 예. 근데 이게 더 이런 상태가 좀 오래 가는 것도 고통스럽고 여기에다가 더 오르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요. 사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진짜 8%대 근접했다는 거 상당히 충격적이거든요.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가장 이제 그 국가적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적은 나라의 금리가 이 정도라면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미국 금리 정도는 따라가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 예. 정도까지는 따라가기에는 좀 어렵고 어느 정도 한 6에서 한 7% 정도까지는 뭐 현재 유지가 되고 있거나 그렇게 더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기간이 꽤나 오래 간다라는 예상들이 좀 꽤 있는데 저는 소망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서민경제에도 상당히 조금은 고통이 좀 덜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희망 섞인 바람을 바라봅니다. 예. 자, 미국의 금리 상황이 이러하고 고금리 장기화에 대한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의향은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 집 마련의 욕구 혹은 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걸까요? 배경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방식도 있지만 아직까지 뭐 생애 최초 구입을 하지 않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 일단 주택을 사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자산으로서의 기능도 있고요. 예. 뭐 부동산이라든가 특히 주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이 하나는 내가 거주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어떤 사용 가치로서의 기능도 있지만 인플레 해치 효과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물가도 오르고 요즘 뭐 앵커께서도 보시면 저도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게 요즘 생활 물가 같은 경우 또 식당의 어떤 밥값, 뭐 식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 최소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금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해서 뭐 잠잠해질 수는 있지만 떨어지기는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뭐 주택 구입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아까 좀 봤던 그 자막들 중에서요.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황을 보시면 지금 고정형하고 변동형으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잖아요. 예. 그러면 고정형이 변동형보다 지금 금리가 낮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은행들은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보통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아요. 예. 금리 인상기에는. 근데 고정금리가 만약에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낮다라는 얘기는 은행 입장에서는 변동금리가 앞으로는 현재는 고정금리보다 높지만 더 고정금리보다 낮아질 거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똑똑하게 판단하시는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택을 사서 지금은 많이 높고 약간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1, 2년 지나면 금리가 좀 떨어지는 거 확실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면 예. 어느 정도는 좀 주택 가격에서는 하방이 막혀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인 어떤 의사 표현을 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주요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했을 때 특히 이제 대환 대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들어갔는데 전세를 만약에 내가 3억에 들어갔는데 실제로는 전세 그 대출 같은 경우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뭐 3억의 대출을 그러니까 3억의 전세를 들어갔는데 한 2억 한 4천 정도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2억 4천 자체는 실제로 빚입니다. 예. 근데 이게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집주인한테 이것을 보증금을 상환을 받아야
그 전세 대출했던 것도 이제 상환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전세 대출을 일으켜서 또 다른 전셋집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게 회수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내가 상환기일은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상환기일은 다가오고 회수는 안 되고 하니까 실제로 연체의 어떤 그런 나락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상당히 전세 대출 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때문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가 좀 어느 정도 나서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동안 소득이 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그 대환대출 자격 요건이 아예 안 돼요. 근데 이걸 갖다가 현재 부합산 1억 3천 이상 까지 이제 한도를 늘렸고 한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보증금 제한도 3억 원 이하일 때만 대환대출을 이제 허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5억 원 이하까지 그렇게 허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대출액도 2억 4천까지였는데 이걸 4억 원까지 대출을 이제 어느 정도는 확대를 해주면 대환대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증금 회수를 못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대환대출을 해야 되는 어떤 차주 입장에서는 조금 숨통이 트이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환대출 기준을 좀 완화했다.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정부의 이런 대응 정책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 입장에서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크게 이제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같은 시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가요? 맞는 말씀이죠. 확실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흡족하지 못하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는데 참 이게 너무 어려운 게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전세 사기라든가 전세 대란 또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대책회의라든가 이런 데 참석을 해보면 정말 뭐 여러 가지 논의라든가 고민도 많이 하긴 하는데 뾰족한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거는 손해보시거나 사기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 뭐 국가가 이것을 완전히 뭐 대납을 해주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약간의 어떤 서브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되고 있고 다만 그래도 이제 머리를 짜내고 짜내서 최대한 어떤 효력이 있을 만한 또는 효력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만한 그런 조금조금한 것들이라도 조금 더 머리를 짜내고 이제 중지를 모으는 어떤 지혜를 좀 더 모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국내 전세 사기 사건 중에서 건축왕 사건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범죄 조직죄가 적용이 돼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데 일단 피해자들은 이 건축왕뿐만 아니라 가담했던 일당들 전부에게 이제 범죄 집단 조직죄를 적용을 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왕과 공모자 이렇게 모두에게 범죄 조직죄가 확대 적용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뭐 재판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뭐 검찰 또는 경찰의 어떤 조사도 국민들의 어떤 법감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런 뭐 감정들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법률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긴 하지만 근데 참 이게 실제로 아마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재판부로 넘어가서 이제 실제로 재판이 벌어지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 재산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나중에 판결 나오는 거 보면 아마 여기에 피해를 보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울분이 치밀 정도로 결국에는 재판의 결과가 그렇게 썩 원치 않거나 아니면 좀 가벼워 보이는 것들인데 이게 특히 재산범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실제로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소명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입증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편이라서 예. 이 부분들이 실제 아마 제 생각에는 범죄 그 조직죄 뭐 아니면 범죄 예비 뭐 조직 예비 공모죄 이런 것들을 아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재판부에서 이것이 확실하게 인정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시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계대출 그리고 전세 사기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